민수야, 네 와이프랑 성규가 좀 이상해. 친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45세에 찾아온 두 번째 사랑, 행복했던 재혼 생활이 순식간에 흔들리기 시작했죠. 아내 혜주의 가방 속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한 의심을 넘어선 충격적인 진실의 시작이었습니다. 민수의 삶은 45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안정을 찾는 듯 했습니다. 20대에 시작한 중소제조업체가 이제는 직원 10명 규모로 성장했고 10년 전 이혼의 상처도 이제는 많이 아물었거든요. 공장은 인천 남동공단에 있었고 민수는 매일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출근했습니다. 그해 봄 절친 성규가 소개팅을 주선했습니다. 성규는 고등학교 때부터 함께한 친구였어요. 둘은 25년 넘게 형제처럼 지내왔죠. 성규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나름 넓은 인맥을 자랑했습니다. 야, 민수야. 내가 딱 좋은 사람 알아. 39살인데 정말 괜찮아. 한 번만 만나봐. 성규의 소개로 만난 여자 혜주는 첫 만남부터 민수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차분한 말투와 우아한 몸가짐, 그리고 무엇보다 민수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태도가 좋았어요. 혜주는 강남에서 요가 강사로 일한다고 했습니다. 혜주 씨 덕분에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저도 편안했어요, 민수 씨. 성규 오빠가 좋은 분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러시네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만났고 석 달 만에 결혼을 결심했어요. 민수는 이혼 후 처음으로 다시 사랑에 빠진 자신을 발견했죠. 혜주는 민수의 사업 이야기도 관심 있게 들어줬고 공장에도 몇 번 찾아와 직원들에게 음료수를 돌리기도 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민수의 형제들과 친한 친구들만 초대했어요. 성규는 주례를 맡았죠. 민수야, 혜주 씨 정말 좋은 사람이야. 너 이번엔 꼭 행복하게 살아. 결혼 후 두 사람은 송파구의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10년 전 샀던 30평대 아파트였어요. 혜주는 적응을 잘했고 집안 살림도 야무지게 꾸렸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민수는 오랜 친구들과 모임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동창 5명이 강남의 고깃집에서 만났죠. 성규도 함께였습니다. 술이 한두 잔 돌아가고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였습니다. 친구 중 하나인 재훈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민수야, 너 요즘 어때? 재혼 생활 괜찮지? 응, 혜주가 정말 잘해줘. 이렇게 편한 사람은 처음이야.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을 때 재훈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졌습니다. 옆에 앉은 동철이도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뭐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민수가 물었지만 친구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말을 아꼈습니다. 성규가 재빨리 화제를 돌렸죠. 야, 그냥 민수 너 좋아 보여서 다행이다 이거지. 술이나 더 마시자. 그날 밤 민수는 친구들의 이상한 반응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혜주는 거실 소파에서 요가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다녀왔어요. 아, 민수 씨. 오늘 모임 어땠어요? 응, 괜찮았어. 그런데 민수는 친구들의 반응에 대해 말하려다 그만뒀습니다. 괜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것 같았거든요. 혜주는 환하게 웃으며
민수에게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피곤하시죠? 일찍 주무세요. 며칠 후 민수는 공장 일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큰 거래처에서 새로운 계약이 들어왔고 설비 투자도 검토해야 했어요. 혜주는 여전히 다정했고 민수의 스케줄을 꼼꼼히 챙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성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민수야. 주말에 우리 집에서 저녁이나 할까? 혜주 씨도 데리고 와. 그래, 좋지. 혜주도 좋아할 거야. 토요일 저녁 민수와 혜주는 성규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성규는 혼자 살았고 넓은 거실에는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놓여 있었어요. 저녁 식사는 즐거웠습니다. 성규가 직접 요리를 했고 세 사람은 와인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그런데 민수는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성규와 혜주가 대화할 때의 분위기가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민수는 그저 성규가 소개해준 사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혜주 씨, 이 집 인테리어 어때요? 제가 직접 골랐거든요. 와, 정말 센스 있으시네요. 저도 이런 스타일 좋아해요.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민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와인을 마셨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민수는 뭔가 찝찝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민수는 공장에서 직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재훈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민수야, 나 지금 시간 돼? 할 얘기가 있어. 민수는 회의가 끝난 후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뭔데? 무슨 일이야? 전화기 너머로 재훈의 무거운 한숨이 들려왔습니다. 민수야, 미안한데. 너 혜주 씨랑 성규 좀 조심해서 봐.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래? 재훈은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동철이가 강남에서 우연히 봤대. 혜주 씨랑 성규가 카페에서 둘이 있는 거. 그것도 되게 친밀하게. 민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재훈의 말은 민수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후에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강남의 카페에서 혜주와 성규가 함께 있었다는 것, 그것도 친밀한 분위기였다는 게 계속 맴돌았죠. 민수는 자신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성규는 혜주를 소개해준 사람이니 친하게 지낼 수도 있다고, 동철이가 잘못 본 걸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일부러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혜주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죠. 여보, 오늘 일찍 오셨네요? 좋은 일 있어요? 혜주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민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어요. 응, 일이 일찍 끝나서. 오늘 뭐 했어? 집에서 청소하고 오후에는 강남 쪽 요가원 갔다 왔어요. 강남. 그 단어에 민수의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혜주는 매주 강남의 요가원에서 강의를 한다고 했어요. 민수는 무심한 듯 물었습니다. 강남에서 혼자 다녀온 거야? 네, 왜요? 누구 만날 일 있었어요? 혜주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어요. 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괜한 의심으로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부터 민수는 혜주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혜주는 휴대폰을 항상 가까이 두었고 문자나 전화가 오면 재빨리 확인했어요. 그리고 민수가 물어보기 전에 화면을 꺼버리곤 했죠. 며칠 후 민수는 친구들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성규 없이 4명만 모였어요. 재훈과 동철, 그리고 영수까지. 분위기는 지난번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민수야, 우리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동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내가 그날 본 게 확실해. 혜주 씨랑 성규가 압구정 카페에 있었는데 손을 잡고 있더라. 민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손을 잡고 있었다니. 그게 오해 아닐까? 성규가 혜주를 소개해 준 사이니까.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민수야, 나도 사실 한 번 봤어. 성규 차에 혜주 씨가 타는 거. 그것도 내가 출근한 오전에.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친구들의 증언은 점점 구체적이었고 민수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재훈이 민수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네 와이프랑 성규가 좀 이상해. 제대로 확인해봐. 우리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친구들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그들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었어요. 특히 성규는 25년 지기 친구였는데 그가 정말 배신했을까요? 다음 날 민수는 일부러 회사에 간다고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차를 아파트 단지 밖에 세워두고 멀리서 자기 집을 지켜봤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익숙한 차 한 대가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성규의 차였죠. 민수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아파트로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기 층으로 올라갔을 때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민수는 열쇠를 조심스럽게 꺼내 현관문을 열었어요.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주와 성규의 목소리였죠. 민수는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규 오빠, 그래도 조심해야 해요. 민수가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혜주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수는 거실 입구 앞에서 멈춰 섰어요. 괜찮아. 민수는 순진해서 금방 넘어가. 우리 계획대로만 하면 돼. 성규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민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거실로 들어서자 소파에 나란히 앉아있던 2사람이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혜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성규는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야, 민수야. 회사 안 간 거야? 나 혜주 씨한테 잠깐 부동산 상담하러 왔어. 부동산 상담? 민수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래, 이 동네에 투자할 만한 물건이 있어서. 성규가 얼버무렸지만 그의 말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혜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민수는 2사람을 번갈아 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성규야, 너 진짜 그러는 거야? 민수야, 오해야.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성규가 다가오려 했지만 민수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나가. 지금 당장 나가.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어요. 성규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고 황급히 집을 나갔습니다.
방 안에는 민수와 혜주만 남았습니다. 혜주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민수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물었습니다. 혜주 씨, 나한테 할 말 없어요? 혜주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 씨, 오해예요. 성규 오빠랑은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손잡고 다니는 게 아무 사이도 아니야? 내가 없을 때 집에 오는 게.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혜주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민수 씨, 제발 믿어주세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민수는 더 이상 혜주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의 증언, 그리고 방금 직접 본 장면까지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어요.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혜주는 안방에서, 민수는 거실 소파에서 밤을 보냈죠. 25년 친구와 6개월 된 아내, 민수의 세계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회사에 가지 않았습니다. 혜주도 어디 나가지 않고 방 안에만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얼어붙어 있었죠. 오전 11시쯤 민수는 결심을 굳히고 혜주를 불렀습니다. 혜주 씨, 나와서 얘기 좀 해요. 혜주는 부은 눈으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수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솔직하게 말해요. 성규랑 무슨 사이예요? 혜주는 한참을 입술을 깨물다가 대답했습니다. 민수 씨, 제가 사실은 성규 오빠를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민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성규가 소개해줬잖아요. 그게 다 계획이었어요. 성규 오빠가 민수 씨를 소개해주겠다고 해서. 혜주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혜주와 성규는 1년 전부터 알던 사이였어요. 성규가 부동산 거래를 하다가 혜주를 만났고 둘은 친하게 지내왔던 거죠. 그리고 어느 날 성규가 민수를 소개해주겠다고 제안했답니다. 왜 굳이 나를?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규 오빠가 민수 씨가 괜찮은 사람이고 사업도 잘 된다고 했어요. 저도 결혼하고 싶었고. 혜주의 말에 민수는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자신이 사업 잘 되는 좋은 조건이었기 때문에 선택된 거였어요. 그럼 지금도 성규랑 만나고 있어요?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결혼하고 나서는 끊었어요. 민수 씨한테 진심이에요. 혜주가 울며 말했지만 민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들은 대화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우리 계획대로만 하면 되라는 성규의 말.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혜주와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으니 모든 게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오후가 되자 성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여러 통 왔지만 읽지 않았죠. 저녁이 되어 재훈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어제 모임 이후로 걱정됐어. 재훈아, 나 지금 정신이 없어. 민수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재훈에게 털어놨습니다. 혜주와 성규가 원래 아는 사이였다는 것, 소개팅 자체가 계획된 것이었다는 사실까지요. 그게 무슨 소리야? 미친. 성규가 왜 그런 짓을? 재훈도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나도 모르겠어.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그날 밤
민수는 혜주의 행동을 더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혜주는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고 무언가 문자를 주고받는 것 같았어요. 민수가 자리를 뜨면 재빨리 전화를 걸기도 했죠.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회사에 간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접근했어요. 민수는 공장에 있는 총무팀장 강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장님,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개인적인 일인데. 강 부장은 민수와 20년 가까이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가 사정을 설명하자 강 부장은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사장님, 제 처남이 탐정 일하거든요. 소개해 드릴까요? 민수는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민수는 강남의 한 카페에서 탐정과 만났어요. 40대 중반의 말쑥한 남자였죠.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게 정확히 뭔가요? 아내와 제 친구의 관계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의도가 있는지도요. 탐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했어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게 너무 서글펐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민수는 평소처럼 회사에 다니며 혜주와도 최소한의 대화만 나눴어요. 혜주는 계속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민수는 믿을 수 없었죠.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수는 다시 카페로 나갔어요. 탐정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확인하시겠습니까? 좀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혜주와 성규가 함께 있는 사진들이었죠. 압구정의 카페에서, 호텔 로비에서, 차 안에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거나 포옹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기는 게 고통스러웠어요. 마지막 사진에는 두 사람이 어느 아파트 현관 앞에서 키스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어디죠? 성규 씨의 아파트입니다. 혜주 씨가 일주일에 두세 번은 그곳을 방문하더군요. 주로 의뢰인께서 출근하신 후에요. 탐정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모든 것이 확인됐어요. 혜주와 성규의 관계는 단순한 친분이 아니었죠. 그리고 이것도 확인했습니다. 탐정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두 사람이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입니다. 한 통신사 직원에게 협조를 받아서 확보했어요. 문자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성규와 혜주는 민수의 재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었어요. 공장의 가치, 아파트 시세, 그리고 민수가 가진 예금 규모까지. 민수 형은 순진해서 금방 넘어갈 거야. 이혼 위자료 받고 재산 분할까지 하면 우리 계획대로 될 거야. 성규가 보낸 문자였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해요. 친구들이 의심하기 시작했잖아요. 혜주의 답장이었어요. 민수는 봉투를 내려놓고 고개를 감싸쥐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사기였던 거죠. 혜주와의 만남부터 결혼까지 모든 게 민수의 재산을 노린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의뢰인님, 괜찮으십니까? 탐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25년 친구가 그리고 6개월 된 아내가 자신을 이용해 먹으려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카페를 나와 차에 타자 민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계속 떨렸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허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호텔에 방을 잡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혜주에게서 전화가 수십 통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죠. 어떻게 해야 하지? 이대로 당할 순 없어. 복수심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껴졌어요.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호텔에서의 밤은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민수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는 혜주와 성규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죠. 그들이 자신을 이용했다는 사실이 25년 우정이 거짓이었다는 게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직원들이 보고를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강 부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십니까?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부장님, 좀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민수는 강 부장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탐정이 확보한 증거들도 보여줬어요. 강 부장은 듣는 내내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이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성규 씨와는 오랜 친구 아니었습니까? 저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장님,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민수는 최근 회사의 재무 상황을 점검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몇 달 전부터 회사 운영자금 통장에서 소액씩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던 거죠.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규칙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제가 승인한 적 없는데. 강 부장이 장부를 확인하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장님, 이건 사모님께서 요청하신 건데요. 사모님이 회사 복지 프로그램을 위해 쓰신다고 하셔서. 민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혜주가 결혼 후 회사 일에 관심을 보이며 가끔 사무실에 들렀던 게 이것 때문이었던 거죠. 민수는 아내를 믿었기에 회사 통장 정보도 공유했었어요. 금액이 얼마나 되죠? 지난 3개월간 약 3천만 원 정도입니다. 민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돈을 빼돌린 것까지 확인되었어요. 그것도 회사 자금을. 부장님, 지금 당장 통장 비밀번호 바꾸고 혹시 사모님이 오시더라도 회사 출입을 막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민수는 곧바로 은행에 전화를 걸어 개인 통장들의 비밀번호도 모두 변경했습니다. 혜주가 더 이상 자신의 재산에 손댈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오후가 되자 혜주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는 차갑게 받았어요. 여보, 지금 어디예요? 왜 집에 안 들어와요? 혜주 씨,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무슨 얘기요? 민수 씨, 제발 집에 와요. 걱정했잖아요. 혜주의 목소리는 애절했지만 민수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회사 돈 3천만 원, 어디에 썼어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혜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게, 민수 씨, 그건 제가 설명할게요. 오해예요. 오해? 내 허락도 없이 회사 돈을 빼돌린 게 오해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수 씨, 제발. 집에 와서 얘기해요.
전화로는 안 돼요. 좋아요. 오늘 저녁에 갈게요. 그때 제대로 얘기합시다. 민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재훈에게 연락을 했어요. 모든 상황을 얘기하고 오늘 저녁집에 갈 때 함께 가달라고 부탁했죠. 알았어, 민수야. 내가 같이 갈게. 영수랑 동철이도 데리고 갈까? 아니, 너만 와줘. 너무 많으면 복잡해질 것 같아. 저녁 7시, 민수는 재훈과 함께 집으로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혜주가 불안한 표정으로 거실에 서 있었어요. 재훈을 보더니 더욱 긴장한 모습이었죠. 민수 씨, 왜 재훈 씨까지? 혜주 씨, 이제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성규랑 당신, 도대체 뭘 하려던 거예요? 민수는 가방에서 탐정이 준 봉투를 꺼냈습니다. 사진들과 문자 내용을 테이블 위에 펼쳐놨어요. 혜주는 사진들을 보더니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이건 당신과 성규가 나를 이용하려고 계획한 거 다 알고 있어요. 재산 분할받으려고 결혼한 거죠? 혜주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민수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민수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그게 다예요? 재훈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혜주 씨, 지금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명백한 사기죠. 혜주는 고개를 숙인 채 울기만 했습니다. 민수는 차갑게 말했어요. 내일까지 짐 싸서 나가세요. 그리고 빼돌린 돈 전부 돌려놓으세요. 민수 씨, 제발,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나가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혜주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아마도 성규였겠죠. 오빠, 안 돼요. 들켰어요. 민수 씨가 다 알고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성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어떻게 알았어? 당장 거기서 나와. 혜주는 황급히 짐을 챙겨 집을 나갔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주저앉아 허탈하게 웃었어요. 재훈이 민수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이제 끝이야. 하지만 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요. 다음 날 민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사기 및 횡령으로 형사 고소를 준비했어요. 변호사는 증거들을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승소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날 오후 성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는 받았어요. 민수야, 나 좀 보자. 얘기 좀 하자. 할 말 없어. 변호사 통해서 얘기하자. 야, 민수야. 우리 25년 친구 아니야? 이럴 거야? 성규의 목소리에는 당황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25년 친구가 이런 짓을 해? 너 진짜 사람도 아니야. 민수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규의 번호를 차단했어요. 며칠 후 민수에게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회사 거래처 중 한 곳에서 갑자기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해 온 거죠. 이유를 물으니 성규가 민수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렸다는 겁니다. 민수 사장이 횡령을 했대요. 회사가 곧 망한다던데요. 거래처 담당자의 말에 민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성규가 이제는
민수의 사업까지 망치려 하고 있었어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제가 피해자예요. 하지만 소문은 이미 퍼진 후였습니다. 며칠 사이 두세 곳의 거래처가 더 계약 해지를 통보해 왔어요. 민수의 회사는 순식간에 위기에 처했습니다. 강 부장이 걱정스럽게 보고했습니다. 사장님, 이대로 가면 다음 달 자금 회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수는 책상에 주먹을 내리쳤습니다. 성규와 혜주는 단순히 재산만 노린 게 아니었어요. 민수를 완전히 망가뜨리려는 것 같았죠. 그날 밤 민수는 홀로 사무실에 남아 고민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공장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갔어요. 민수가 20년 동안 일궈온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반드시 되찾아야 해. 민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이 보이지 않았어요. 성규와 혜주는 이미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고, 민수는 점점 더 궁지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참 답답하셨죠? 민수 씨의 상황이 정말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믿었던 친구와 아내에게 배신당하고 심지어 20년 동안 일궈온 사업까지 위기에 처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더 밝게 오는 법이잖아요. 민수 씨가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그리고 성규와 혜주에게 어떤 반격을 할지 궁금하시죠? 그럼 여러분, 다음 이야기도 계속 들어봐 주세요. 민수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회사와 집을 오갔습니다. 거래처들의 계약 해지는 계속 이어졌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불안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소문은 점점 더 커졌고 민수는 점점 더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재훈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민수야, 지금 당장 나와. 우리 동네 카페로 와. 무슨 일이야? 와서 얘기할게. 중요한 거야. 민수는 서둘러 카페로 향했습니다. 재훈은 이미 와 있었고 옆에는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죠. 민수야, 이분은 은지 씨야. 성규의 전 여자친구. 민수는 놀라서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은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3년 전에 성규와 사귀었던 사람입니다. 갑자기 왜 저를? 재훈 씨한테 연락받고 왔어요. 성규가 민수 씨한테 무슨 짓을 하는지 들었거든요. 제가 아는 걸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은지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성규는 3년 전에도 똑같은 수법을 썼다고 했어요. 부유한 남성에게 여자를 소개시켜주고 결혼 후 재산을 빼돌리는 사기였죠. 당시 피해자는 50대 사업가였어요. 성규가 저를 그분에게 소개시켰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분과 만났어요. 나중에야 알았죠. 성규가 제 명의로 대출을 받고 그분의 재산 일부를 빼돌렸다는 거요. 민수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혜주도. 혜주 씨는 성규의 공범이에요. 처음부터 같이 계획한 거죠. 제 경우에는 성규 혼자서 저를 이용했지만 이번에는 아예 공범을 만든 거예요. 은지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당시 성규가 제 명의로 대출받은 문서들이에요. 그리고 이건 성규와 또 다른 여자가 나눈 대화 기록이고요. 성규는 이미 여러 명을 상대로 이런 짓을 해왔어요.
민수는 서류들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성규는 단순한 배신자가 아니라 전문적인 사기꾼이었던 거죠.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고소했었어요. 하지만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요. 그때 너무 속상해서 그냥 잊고 살려고 했죠. 그런데 재훈 씨한테 연락받고 보니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긴 거잖아요. 이번에는 꼭 성규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민수는 은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은지의 증언과 자료는 민수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민수는 다음 날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이 자료들을 전달했어요. 변호사는 서류들을 검토하더니 희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싸울 수 있습니다. 상습범이라는 게 입증되면 형량도 높아질 거예요. 민수는 본격적으로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회사부터 정리해야 했어요. 거래처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성규가 퍼뜨린 거짓 소문을 바로잡았죠. 강 부장의 도움으로 주요 거래처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민수는 탐정이 확보한 증거들과 은지의 증언을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제가 피해자입니다. 성규라는 사람이 저를 이용하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거래처 대표들은 증거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민수 사장님. 저희가 확인도 안 하고 성급하게 판단했네요. 아닙니다. 이해합니다. 다시 거래 계속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계약서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해지됐던 거래처 대부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민수의 회사는 서서히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민수는 성규와 혜주의 동선을 계속 추적했습니다. 탐정을 통해 두 사람이 자주 만나는 장소를 파악했죠. 알고 보니 두 사람은 혜주의 빌라에서 함께 살고 있었어요. 여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민수한테서 위자료 받아내면 우리 계획대로 해외로 나갈 수 있어. 탐정이 녹음한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혜주의 목소리였어요. 그래, 변호사 통해서 최대한 많이 받아내자. 민수 그 인간 완전히 망가뜨려야 해. 성규의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민수는 녹음 파일을 들으며 이를 악물었어요. 며칠 후 민수는 성규의 약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성규가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조사했죠. 알고 보니 성규는 중개업소를 통해 불법적인 거래도 하고 있었어요. 허위 매물을 올리거나 이중 계약을 하는 시기였죠. 민수는 성규에게 피해를 본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성규에게 당했다고 증언했어요. 성규 씨한테 전세 사기 당했어요. 집주인 몰래 전세금을 받아먹고 잠적했죠. 저는 매매 과정에서 수수료를 2배로 받았어요. 나중에 알고 따졌더니 오히려 협박하더라고요. 민수는 이들의 진술서를 모두 모았습니다. 성규의 범죄 목록은 점점 늘어갔어요. 그러던 중 민수는 결정적인 단서를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성규가 몇 년 전 타인 명의를 도용해서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었던 거죠. 은지가 제공한 자료 중 하나였어요. 민수는 이 모든 증거들을 정리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기, 횡령, 명예도용, 허위사실, 유포 등 여러 가지 혐의였죠. 고소장이 접수된 다음 날 성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민수가 받았어요. 야, 민수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성규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당연한 거 하는 거지. 내가 한 집값을 치르게 하는 거야. 야, 진짜 이러지 마. 우리 25년 친구잖아. 내가 잘못했어. 다 그만두고 화해하자. 민수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화해? 지금 와서? 넌 날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했잖아. 이제 와서 친구 운운하지 마. 민수야, 제발. 고소 취하해줘. 내가 잘못했어. 늦었어. 이미 경찰에 다 넘어갔어. 이제 법이 판단하겠지. 민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성규의 애원 따위는 더 이상 그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일주일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성규와 혜주를 조사하겠다는 통보였죠. 민수가 제출한 증거들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재훈이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민수야, 잘했어. 이제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지? 응, 그래도 아직 끝난 건 아니야. 재판까지 가야 해. 걱정하지 마. 증거도 충분하고 은지 씨 증언도 있잖아. 넌 이길 거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조금씩 반격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성규와 혜주는 더 이상 자신을 우습게 볼 수 없을 겁니다. 며칠 후 민수는 회사에서 직원들을 모아놓고 간단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회사에 좋지 않은 소문이 많았던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모두 거짓이에요. 저를 모함하려는 사람들이 퍼뜨린 거죠. 이제 모든 게 해결되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직원들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민수는 다시 한번 이 회사를, 자신의 인생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날 밤 민수는 혼자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민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생각했죠. 이제 시작이야. 반드시 끝까지 간다.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민수는 경찰서에 출석해서 상세하게 진술했어요. 혜주와 성규가 어떻게 자신을 속였는지, 재산을 빼돌리려 했는지 모든 걸 설명했죠. 피해 금액이 정확히 얼마입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준비해온 서류를 펼쳤어요. 회사에서 빼돌린 돈이 3천만 원, 개인 통장에서 이체된 금액이 1,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거짓 소문으로 인한 영업 피해까지 합치면 약 1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형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탐정이 확보한 사진들과 문자 내용, 은지의 증언서,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서까지. 증거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증거가 충분하네요. 성규 씨와 혜주 씨를 곧 소환하겠습니다. 며칠 후 성규와 혜주가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민수는 조사 결과를 기다리며 초조한 시간을 보냈어요. 재훈과 영수, 동철이 번갈아가며 민수를 위로했죠. 민수야, 너무 걱정하지 마. 증거가 확실하잖아. 그래도 저 사람들이 또 무슨 수를 쓸지 모르잖아. 민수의 걱정은 기우가 아니었습니다. 성규와 혜주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오히려 민수를 역고소하겠다고 협박했죠. 민수가 저희를 무고한 겁니다. 우리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혜주는 경찰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연기를 했습니다. 민수가 사업 실패를 우리한테 덮어 씌우려는 거예요.
우리는 피해자예요. 성규도 거짓말로 일관했어요. 하지만 증거들은 명백했습니다. 탐정이 찍은 사진들, 문자 기록, 은지의 증언까지. 경찰은 두 사람의 말을 믿지 않았죠. 일주일 후 성규와 혜주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검토한 끝에 영장을 발부했어요. 두 사람은 곧바로 구속됐죠. 민수는 그 소식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25년 친구를 직접 감옥에 보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재훈이 민수를 위로했습니다. 민수야, 내 잘못이 아니야. 성규가 먼저 배신한 거잖아. 알아. 그래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며칠 후 민수는 은지를 다시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민수 씨 덕분에 저도 한 가지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요. 3년 동안 억울했거든요. 저야말로 은지 씨 덕분에 여기까지 왔죠. 정말 고마워요. 은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재판만 남았네요. 꼭 이기세요. 그럴게요. 반드시 끝까지 갈 겁니다. 재판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민수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 혜주의 어머니였어요. 민수 씨, 저 혜주 어머니입니다. 부탁 좀 하려고요. 우리 혜주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혜주의 어머니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딸이 교도소에 있다는 게 너무 괴롭다고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요. 어머니, 혜주 씨가 저한테 한 짓 아세요? 알아요. 혜주가 잘못했죠. 하지만 그 애도 성규한테 속은 거예요. 제발 한 번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 법의 손에 넘어간 일입니다. 제가 어쩔 수 없어요. 민수 씨, 혜주 씨는 단순히 속은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같이 계획한 공범이에요. 저를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했다고요. 민수는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는 건 아니었지만 용서할 수 없었어요.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첫 공판은 한 달 후였어요. 민수는 변호사와 함께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재정리하고 증인들의 증언도 확보했죠. 그러던 중 민수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성규가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했던 흔적이 있었던 거죠. 혜주가 민수의 인감도장과 서류를 몰래 가져갔었던 겁니다. 이건 문서 위조 및 사문서 위조죄도 추가될 수 있겠는데요. 변호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네, 은행에 확인해 보니 대출 신청이 있었대요. 다행히 승인 전에 막혔지만 시도 자체가 범죄죠. 민수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성규와 혜주는 끝까지 자신을 이용하려 했던 거예요. 첫 공판 날이 밝았습니다. 민수는 법정에 섰고 맞은편에는 수감복을 입은 성규와 혜주가 있었어요. 두 사람은 민수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어요. 사기, 횡령, 명예도용, 허위사실, 유포, 문서 위조까지 혐의가 쏟아졌죠. 성규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들은 단순히 친분 관계였을 뿐입니다. 사기나 횡령의 의도는 없었어요. 하지만
민수 측 변호사가 증거들을 제시하기 시작하자 성규의 변호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진, 문자 내용, 통장 거래 내역, 증인 진술까지 모든 것이 성규와 혜주의 범행을 입증했어요. 은지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과거의 일을 증언했어요. 성규는 3년 전에도 같은 수법을 썼습니다. 저를 이용해서 다른 남성의 재산을 노렸어요. 이번에도 똑같은 방식이에요. 은지의 증언이 끝나자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판장은 성규와 혜주를 향해 물었어요. 피고인들 할 말 있습니까? 성규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혜주는 눈물만 흘리며 떨고 있었어요. 첫 공판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민수는 법정을 나서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재훈이 민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잘했어. 이제 거의 다 왔어. 응. 그래도 아직 끝난 건 아니야.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어둠 끝에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성규와 혜주의 다른 피해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성규에게 전세 사기를 당한 부부, 허위 매물로 손해를 본 자영업자, 명의를 도용당한 은지까지 한 명씩 증언대에 서서 성규의 범죄를 폭로했습니다. 성규 씨는 제 명의로 5천만 원을 대출받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갑자기 은행에서 연체 통지가 왔죠. 저희 부부는 전세금 2억을 날렸습니다. 성규 씨가 집주인 몰래 돈을 받아먹고 잠적했어요. 증언이 이어질수록 방청석의 분위기는 험악해졌습니다. 성규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의 변호사도 더 이상 변호할 말을 찾지 못했죠. 검사가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성규는 수년간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사기 행각을 벌여왔습니다. 그 피해자가 수십 명에 달하며 피해액만 수억 원에 이릅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재판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판이 끝나고 민수는 법정 밖 복도에서 혜주의 어머니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민수를 보자 다가와 무릎을 꿇으려 했어요. 민수 씨, 제발 선처를 부탁합니다. 민수는 황급히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우리 혜주는 나쁜 애가 아니에요. 성규한테 속은 거예요. 혜주의 어머니는 계속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혜주 씨는 단순히 속은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공범이었어요. 저를 이용하려고 결혼한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도 힘드시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25년 친구한테 그리고 아내한테 배신당한 사람 심정이 어떨까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혜주의 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밤 민수는 혼자 아파트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재판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성규와의 25년 우정, 혜주와의 짧았던 결혼 생활.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탐정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민수 씨, 중요한 정보를 하나 더 찾았습니다. 만나서 얘기하죠.
민수는 서둘러 탐정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탐정은 서류 몇 장을 내밀며 말했어요. 성규와 혜주 둘이 해외 계좌를 만들어뒀더라고요. 몇 달 전부터 돈을 조금씩 보내고 있었어요. 해외 계좌요? 네, 홍콩과 싱가포르에 각각 계좌가 있어요. 아마 재산을 빼돌린 후 도주하려던 것 같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끝까지 계획적이었던 거죠. 민수는 즉시 이 정보를 검사에게 전달했어요. 검사는 추가 조사를 시작했고 해외 계좌에 이미 5천만 원가량이 송금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돈은 민수에게서 빼돌린 돈과 성규가 다른 피해자들에게서 가로챈 돈이었어요. 세 번째 공판에서 검사는 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들은 범행 후 해외 도주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해외 계좌에 상당 금액을 송금했고 출국 준비까지 하고 있었어요.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재판장은 성규와 혜주를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피고인들, 이게 사실입니까? 성규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떨어뜨린 채 작은 목소리로 인정했어요. 사실입니다. 그 순간 방청석에서 한 남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성규에게 전세 사기를 당했던 피해자였죠. 이 사기꾼 자식? 우리 돈 돌려내. 법정 경위가 그를 진정시켰지만 분위기는 이미 험악해졌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리며 정숙을 명령했어요. 공판이 끝난 후 민수는 검사와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실형은 확실하고 형량도 꽤 나올 겁니다. 고맙습니다, 검사님.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민수에게 놀라운 전화가 왔습니다. 혜주였어요. 교도소에서 걸어온 전화였죠. 민수 씨. 혜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민수 씨,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민수는 침묵했습니다. 혜주가 이어서 말했어요. 사실 성규가 저를 협박했어요. 처음부터요. 뭐라고요? 성규가 제 과거를 알고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빚 때문에 곤란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성규가 그걸 알고 협박했어요. 만약 협조하지 않으면 모든 걸 폭로하겠다고. 민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혜주의 말이 사실일까요? 그럼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무서웠어요. 성규가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민수 씨. 혜주는 울먹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쉽게 믿을 수 없었어요. 탐정이 확보한 문자 내용을 보면 혜주도 분명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것처럼 보였거든요. 혜주 씨,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해봤자 소용없어요. 증거가 다 있잖아요. 민수 씨, 제발. 저 좀 믿어주세요. 정말이에요. 민수는 전화를 끊으려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혜주의 목소리에서 진짜 두려움이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혜주 씨, 만약 정말 협박을 당한 거라면 법정에서 그렇게 증언하세요. 그게 당신한테도 유리할 겁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요? 저한테 물어볼 게 아니에요.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민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혜주의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민수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었어요. 며칠 후 네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혜주가 증언대에 섰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성규에게 협박당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혜주는 자신의 과거를 고백했어요. 몇 년 전 사채 빚에 시달렸던 일, 성규가 그 약점을 잡고 협박했던 일까지. 성규가 제게 말했어요. 민수 씨를 이용해서 돈을 빼내지 않으면 제 과거를 모두 폭로하고 빚쟁이들에게 제 위치를 알리겠다고요. 성규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혜주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있어요. 성규가 저를 협박하는 내용이요. 혜주의 변호사가 녹음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법정에 성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야, 혜주야. 내 말 안 들으면 너 끝이야. 알지? 빚쟁이들한테 다 풀어버린다. 오빠, 제발. 이러지 마세요. 닥쳐. 넌 내 말만 들으면 돼. 민수한테서 돈 빼내는 거 제대로 해. 녹음이 끝나자 법정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성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재판장이 성규를 향해 물었습니다. 피고인 성규, 이게 당신 목소리 맞습니까? 성규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 순간 민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혜주가 정말 피해자였을까요? 아니면 지금도 연기를 하는 걸까요? 하지만 녹음 파일은 명백했습니다. 성규가 혜주를 협박했다는 증거였죠. 공판이 끝나고 민수는 법정 밖에서 혜주와 잠시 마주쳤습니다. 혜주는 민수를 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민수 씨, 정말 죄송해요. 민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혜주 씨, 당신이 협박당한 건 안 됐지만, 그래도 저를 속인 건 사실이잖아요. 알아요. 변명할 생각 없어요. 그냥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싶었어요. 혜주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민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모든 게 너무 복잡했습니다. 최종 공판 날이 밝았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어요. 성규와 혜주의 사건은 언론에도 보도되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죠. 재판장이 입장하고 최후 진술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검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재판장님, 피고인 성규는 수년간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피해자는 수십 명이며 피해액은 10억 원에 달합니다. 더욱이 피해자 중 일부를 협박하고 강요한 정황까지 있습니다. 징역 10년을 구형합니다. 피고인 혜주는 협박에 의해 범행에 가담했으나 그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행동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협박 피해자라는 정황을 고려해 징역 4년을 구형합니다. 성규의 변호사가 최후 변론을 했지만 설득력이 없었어요. 이미 증거가 너무 명백했거든요. 재판장은 잠시 서류를 검토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성규, 앞으로 나오십시오. 성규가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성규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수십 명을 상대로 사기, 횡령, 명예도용, 강요, 협박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수법은
매우 지능적이고 계획적이었으며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재판장은 잠시 성규를 바라보더니 계속 말했어요. 특히 25년 지기 친구를 배신하고 그의 인생을 파괴하려 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인 성규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며 피해자들에게 총 8억 원의 배상을 명령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성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었어요. 이어서 혜주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혜주는 성규의 협박에 의해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인정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행동한 부분도 있으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의 배상을 명령합니다. 혜주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결이 끝나고 민수는 법정을 나섰습니다. 밖에서 재훈과 영수, 동철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수야, 축하해. 드디어 끝났어. 재훈이 민수를 꼭 안아줬습니다. 민수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너희들. 뭘 당연한 거지. 우리가 진짜 친구잖아. 영수가 민수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동철도 웃으며 덧붙였어요. 이제 다시 시작이야, 민수야. 넌 할 수 있어. 민수는 친구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끝이었어요. 길고 힘든 싸움이 드디어 끝난 거죠. 며칠 후 민수는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로 맞아줬어요. 사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 부장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다시 열심히 일하시죠. 우리 모두 사장님 믿고 있습니다. 민수는 직원들을 바라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믿고 기다려준 사람들이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앞으로 더 좋은 회사 만들겠습니다. 민수는 그날부터 다시 일에 매진했습니다. 성규와 혜주에게 빼앗긴 시간을 되찾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어요. 회사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고 거래처들도 하나둘 돌아왔습니다.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민수는 은지와 다시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근황을 나눴죠. 은지 씨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 씨야말로 잘 싸워주셔서 고마워요. 저도 이제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두 사람은 환하게 웃으며 건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편안한 시간을 보냈어요. 은지 씨,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저는 다시 제 삶을 찾으려고요. 요가 강사 일도 계속하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보려고요. 민수 씨는요? 저도 비슷해요. 회사 일에 집중하고 제 삶을 다시 세우려고요.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햇살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민수는 혼자 아파트 베란다에 섰습니다.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 1년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성규와의 25년 우정, 혜주와의 짧았던 결혼, 배신과 고통, 그리고 복수와 승리.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민수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성규와 함께 찍었던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20대 때, 30대 때.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사진들을 삭제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제 진짜 새 출발이야. 민수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를 채웠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꼈어요. 몇 달 후, 민수는 회사 창립 25주년 행사를 열었습니다. 직원들과 거래처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민수는 단상에 올라 소감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은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우리 함께 더 좋은 회사를 만들어 갑시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행사가 끝난 후 민수는 재훈, 영수, 동철과 함께 2차로 이동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하게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민수야, 이제 다시 연애할 생각 없어? 영수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직은 아니야. 당분간은 나 자신에게 집중하려고. 그래, 천천히 해. 서두를 거 없어. 재훈이 민수의 잔에 술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근데 성규 그 자식, 감옥에서 잘 지내려나? 동철이 물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글쎄, 자기가 한 집값 치르는 거지. 그래, 자업자득이지. 네 사람은 잔을 부딪히며 건배했습니다. 민수는 친구들을 보며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꼈어요.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알게 된 것만으로도 이 모든 일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배신에 대한 두려움도 복수에 대한 집착도 없었어요. 그저 평화로운 마음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상쾌하게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맑은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새들이 지저귀고 햇살이 밝게 빛났습니다. 민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자신의 인생이 시작된다는 걸요. 회사로 출근하는 길, 민수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습니다. 지난 1년간의 무게를 모두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이제는 앞만 보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민수는 스스로에게 말하며 회사 정문을 들어섰습니다. 직원들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고 민수도 미소로 화답했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죠. 엔딩 운영자 메시지 70만 900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민수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25년 친구의 배신, 아내의 거짓말, 그리고 무너져가는 살. 정말 힘든 시간이었죠. 하지만 민수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싸웠고 결국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뭘까요? 아마도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려울 때 누가 옆에 남아있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어요. 재훈, 영수, 동철, 그리고 은지 씨처럼 진심으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민수 씨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배신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용기예요. 민수 씨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증거를 모으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자신의 명예를 되찾았죠.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덕분에 정의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예상치 못한 배신을 경험할 수 있어요.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고 소중한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자신을 믿고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수 씨처럼 말이에요. 그는 고통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고 결국 자신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죠. 여러분께도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곁에는 진심으로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